그해 나는 아벨 보티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징집되기 전에 지원 입대를 했고 나는 수사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벨보다 2살 아래인 나는 올해 둘이서 같이 입학할 예정이었던 에콜 노르마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다시 만났다. 제대 후 그는 한 달 이상 여행을 했다. 나는 그가 변하지 않았나 걱정했지만 그는 좀 더 침착해졌을 뿐 조금도 그 매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계약하기 전날 오후 나는 그와 함께 릭상부르 공원을 거닐면서 혼자 간직하고 있던 내 사랑 이야기를 그에게 오래도록 들려주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하긴 그도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해 몇몇 여인들과 경험을 했던 그는 다소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 행세를 하려 들었지만 나는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이른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내가 할 줄 몰랐다고 빈정대면서 여자의 마음이 변하도록 내버려 둬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도리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짓거리도록 내버려 두긴 했지만 그의 훌륭한 이론이 나나 알리사에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했다. 도착한 이튿날 나는 다음과 같은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나는 내가 제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가로 열고, 네가 제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약혼을 이렇게 부르다니. 괄호 닫고, 너에게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 두려워. 너는 아직 여자들을 사귈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가 너희 것이 되고 나서 네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척 화를 내겠지. 하지만 지금 난 네가 좀 더 인생의 경험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오직 너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줘. 나로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알리사. 사랑하지 않게 되다니. 그것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서글프기보다는 오히려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너무나 당황해서 이 편지를 아벨에게 보여주러 달려갔다. 그래, 어쩔 셈이야?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벨은 입술을 다문 채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불안과 슬픔에 차 두 손을 들었다. 어쨌든 답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자하고 다투면 지게 마련이니까. 이봐, 토요일에 르아브르에 가서 지내면 일요일 아침에는 퐁게즈마리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러면 월요일 첫 수업 시간까진 여기에 돌아올 수 있다고. 나도 입대 후에 아직 네 친척들을 만나 뵙지 못했으니까 이것으로 핑계는 충분해. 또 내 체면도 서고 말이야. 만일 알리사가 이것을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일은 더 수월하게 되는 거야. 네가 알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줄리에트는 내가 맞지. 어린애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 사실 네 말 속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어. 아마 내게 사실을 다 털어놓지 않은 모양이지.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알아낼 테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리지 마. 불시에 네 사촌 누이를 찾아가서 무장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야. 정원의 살인문을 밀면서 내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줄리에트는 즉시 우리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속옷을 손질하고 있던 알리사는 곧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가 삼촌이랑 미스 아슈비르통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야 그녀는 비로소 응접실에 들어왔다. 우리의 느닷없는 방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한 것 같았으나 그녀는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벨이 말한 것을 떠올리고 그녀가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나에게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다. 줄리에트의 몹시 쾌활한 태도는 알리사의 신중한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적어도 그것을 자기의 태도로서 나타내려는 듯 싶었다.
나에게는 그러한 감정 뒤에 더욱 강렬한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볼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우리와 꽤 떨어진 창가에 앉아 술을 노는 데만 열중해 있는 듯 입술을 움직이며 바늘 매듭을 세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벨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할 기력도 없었다. 만일 그가 군대 생활과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재회의 첫 순간은 상당히 침울했을 것이다. 삼촌도 무척 근심스러운 기색이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줄리에트는 나를 따로 불러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글쎄, 내게 청혼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는 소리쳤다. 펠리시 고모님이 어제 아버지에게 편지로 청혼을 한 거야. 고모 말로는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더군. 올 봄에 사교계에서 몇 번 나를 보고 홀딱 반했대. 너도 그 사람을 눈여겨봤니?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청혼자에 대해 반감적인 말투로 물었다. 그래, 나도 누군지 알아. 사람 좋은 돈키호테 타입이야. 하지만 교양도 없고 못나고 시시해. 게다가 퍽 걸작이어서 고모도 그 사람 앞에선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야. 그래, 유망해 보이는 사람이니? 나는 비웃는 투로 말했다. 어머나, 오빠, 농담하지 마. 장사치야. 오빠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런 질문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삼촌은 뭐라고 대답하셨어? 내가 대답한 대로지. 시집 가기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데 곤란하게도 하고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고모님은 반대할 걸 예측하고 있었어. 그래서 추신해 에트하루 테시에르 씨는 기다리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일찍 입 후보를 하는 것은 단지 선수를 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어. 터무니없는 짓이지.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너무 못났다고 전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포도 재배업자에겐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대답했다. 그런 건 다 고모한텐 통하지 않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알리사가 편지했어? 그녀는 아주 구변 좋게 말을 했지만 무척 흥분되어 있는 듯했다. 내가 알리사의 편지를 내밀자 그녀는 상기된 얼굴로 그것을 읽었다. 그래,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말소리엔 노여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막상 여기 와보니 차라리 편지를 쓰는 편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온 것을 벌써 후회하고 있어.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니? 언니는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알리사가 왜 그런 편지를 했는지 알겠니? 몰라. 그녀의 대답이 너무나 매몰찼기 때문에 순간 나는 그녀가 진정한 이유는 짐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오솔길을 돌아 길 모퉁이에 이르자 그녀는 갑자기 발길을 돌리면서 말했다. 이젠 갈래. 나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오빠가 온 건 아니니까.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 그녀는 집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응접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장난삼아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거기 있는 아벨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나왔다. 나는 알리사를 찾아 한참 동안 정원을 헤매고 다녔다. 그녀는 과수원 안쪽 담 밑에서 너도 밤나무 숲의 가랑잎 냄새와 뒤섞여 향기를 풍기고 있는 국화를 꺾고 있었다. 대기에는 가을 기운이 가득 배어 있었다. 울타리에 내리쪼이는 햇살도 겨우 온기를 던져줄 뿐이었지만 맑은 하늘은 마치 동방의 한 나라를 연상케 했다. 아벨이 여행 선물로 갖다 준 큼직한 모자를 써서 가려진 그녀의 얼굴은 틀에 끼인 듯 내모져 보였다. 그녀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가 억제하지 못하고 가볍게 몸을 떠는 것으로 보아
내 발소리를 알아챈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책망하는 그녀의 눈길 때문에 느낄 준엄성에 대비해 벌써부터 마음을 긴장시키고 용기를 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늦추자 그녀는 처음엔 얼굴을 돌리지 않고 마치 성난 어린애처럼 고개를 숙인 채 꽃을 잔뜩 쥐인 손을 나를 향해 등 뒤로 내밀면서 어서 오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이러한 몸짓에 나는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서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비로소 몸을 돌려 내가 있는 쪽으로 몇 걸음 걸어오더니 얼굴을 쳐들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길과 마주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금 단순하고 쉽게만 생각되어 나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힘들지 않게 말문을 열었다. 편지를 보고 다시 왔어. 그런 줄 알았어. 하고 그녀는 신랄한 책망조의 억양을 부드럽게 하면서 덧붙였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왜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괄호 열고. 나는 이 말을 듣자 이미 슬픔과 번민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어서 실제로는 그것들이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괄호 닫고. 단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대로 행복하잖아. 그러니 그것을 바꾸자는데 내가 반대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잖아? 사실 그녀 곁에 있기만 해도 나는 행복했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다시는 그녀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녀의 미소 이외에는, 그리고 이렇게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그녀의 손을 잡고 거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는 편이 좋다면 하고 나는 그 순간의 완전한 행복에 몸을 맡기고 다른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엄숙하게 말했다. 그러는 편이 좋다면 약혼하지 않기로 해.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난 내가 정말 행복했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그 행복이 사라져버리려 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어. 아, 옛날에 내 행복을 다시 돌려줘. 그 행복 없인 못 견디겠어. 일생을 기다려도 좋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든가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알리사,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아, 제롬, 난 절대 그걸 의심하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쓸쓸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빛내주던 미소가 너무도 티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의구심을 갖고 항변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서글픈 여운도 생각해보니 단지 나의 두려움과 항변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나의 계획, 공부, 그리고 얻을 것이 많으리라 생각되는 새 생활에 관해 횡설수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에콜 노르말은 최근 개편된 것과는 달리 몹시 규율이 까다롭긴 했지만 게으르거나 다루기 까다로운 학생들에게나 구속감을 주었을 뿐 부지런히 노력하는 학생에겐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거의 수도원과 같은 학습의 관습이 사회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사회란 별로 내 흥미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리사가 두려워하게 되면 나도 대번에 싫어질 그러한 것에 불과했다. 미스 아슈비르통은 전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파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 이외에는 파리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일요일이 되면 아벨과 함께 거기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리라. 그리고 일요일마다 알리사에게 편지를 보내 내 생활을 낱낱이 알려주리라. 이때 우리는 열어젖힌 온실 유리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알리사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처럼 조심성 있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 그처럼 절실한 그녀의 애정을 나는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음의 동요까지도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그녀의 미소 속으로 증발되고 그 애틋한 친밀감 속에 흡수되는 듯했다. 이윽고 줄리에트와 아벨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너도밤나무 숲의 벤치에 앉아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스윈번의 시대의 개가를 한 구절씩 읽고 또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었다. 자, 우리가 떠날 무렵 알리사가 나에게 입맞추면서 말했다. 반은 장난 같고 반은 누님 같은 태도였다. 무분별한 내 행동 때문에 아마도 그런 태도를 취한 듯했고 또 알리사도 자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공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 약혼했니? 단둘이 있게 되자 아벨이 내게 물었다. 이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질문을 딱 잘라버리려는 어조로 덧붙였다. 이대로가 훨씬 좋아. 오늘 오후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어. 나도 그래.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목을 끌어안으며 덧붙여 말했다. 기막히게 근사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제롬, 난 줄리에트가 미칠 듯이 좋아. 지난해에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나 이제 나도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으니 네 사촌동생을 한 번 더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내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이젠 됐어. 내 인생도 결정된 거야. 사랑하노라. 아니, 사랑한다기보다는 나는 줄리에트를 예찬하노라. 괄호 열고. 라신의 비극 브리타니 퀴스 중에서 네론의 대사를 흉내낸 것, 옮기니. 괄호 닫고. 전부터 난 너에게 의형제 같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는 웃다가 장난을 치다가 하면서 팔을 벌려 나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탄 파리행 열차의 좌석 위를 어린애처럼 뒹구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듣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과장된 표현은 나로서는 듣기에 좀 어색했다. 하지만 그처럼 벅찬 감격과 희열에 대해 어떻게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 어떻게 됐어? 고백했어? 나는 그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을 때 물었다. 천만에! 하고 그는 소리쳤다. 나는 이 이야기의 가장 멋진 대목을 태워버리고 싶지 않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대를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때가 아니니. 괄호 열고 슐리 풀리오돔의 서정시 옮기니 괄호 닫고. 이봐, 그렇다고 나를 책망하진 못하겠지? 느림보 대장인 너로서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그녀 편에서도 나는 다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지 못했어?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줄곧 흥분해서 얼굴을 붉히고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아니,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너야 알리사한테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말이야. 줄리에트가 어찌나 이것저것 캐묻던지 또 얼마나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으며 좋아했는지 몰라. 1년 동안에 굉장히 총명해졌어. 어떻게 해서 그녀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는 독서란 단지 알리사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하지만 그녀는 놀랄 만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저녁 식사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알아? 단테의 칸초네를 암송하며 즐겼어. 둘이서 번갈아가며 암송했는데 내가 틀리면 그녀가 고쳐줬어. 왜 너도 알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이여. 그녀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는 걸 너는 말해주지 않았지. 나도 그건 몰랐는데? 나는 놀라서 말했다. 아니, 칸초네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너한테서 배웠다고 하던데? 아마 내가 언니한테 읽어주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지. 그녀는 종종 우리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술을 놓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듯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랬을 거야. 알리사와 너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니까. 자기네 사랑에만 열중하여 이 지능, 이 영혼이 놀랍도록 꽃피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말이야.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때맞춰 나타난 거야. 아니 천만에 널 탓하는 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그는 다시 나를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다. 단지 이것만은 약속해줘.
이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알리사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줄리엣은 내 것이야. 그건 틀림없어. 다음 방학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안심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편지도 쓰지 않을 작정이야. 그렇지만 새해 방학이 되면 너와 함께 르아브르에 가서 지내고 그리고 그때 알리사는 갑자기 우리의 약혼을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일을 깨끗이 해치울 작정이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얻지 못한 알리사의 생락을 내가 본을 보여줌으로써 얻어준단 말이야.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도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둘이 함께 알리사를 설득할 작정이다. 그는 줄곧 이야기를 하여 기차가 파리에 도착한 뒤에도 에콜 노르말에 돌아온 뒤에도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의 파도 속으로 나를 잠겨들게 했다. 역에서 에콜 노르말까지 걸어가면서도 또 밤이 깊었는데도 아벨은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벨은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는 데 열중했다. 그는 이미 우리 두 쌍의 결혼을 예견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각자의 놀라움과 기쁨을 상상하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정, 그리고 내 사랑에서 자기가 한 역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했다. 나는 이처럼 솔깃한 열정에 별반 저항도 못한 채 공상적인 그의 제안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마침내 그런 기분에 점점 끌려 들어갔다. 사랑 덕분에 우리의 야망과 용기는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곧 보티에 목사의 주례로 우리 두 쌍의 결혼식이 거행될 것이고 넷이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다. 그런 다음 우리가 거창한 일에 착수하면 두 아내는 기꺼이 거기에 협력해 줄 것이다. 교수직엔 별로 마음이 없고 글 쓰는 소질을 타고났다고 자신하는 아벨은 몇 편의 희곡으로 성공을 거두어 지금까지 별로 없던 재산을 삽시간에 굉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학문이 가져오는 이익보다는 학문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교 철학 연구에 몰두하고 그 역사를 써보리라. 그러나 그 많은 희망들을 여기서 희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다. 새해 방학까지는 너무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난번 알리사와의 대화로 고무된 나의 믿음은 잠시도 동요되지 않았다. 계획했던 대로 나는 일요일마다 그녀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 밖의 날에는 아벨을 만날 뿐 다른 동급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단지 알리사를 그리워하며 지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에는 나 자신이 거기서 얻는 흥미보다는 알리사가 맛볼 수 있는 재미를 먼저 고려하여 그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표시를 했다. 그녀의 편지에는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비록 내 편지에 대해 꽤 규칙적으로 답장을 보내기는 했지만 나를 따라오는 그녀의 열성에는 자기 마음이 이끌려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공부를 격려해주는 배려가 엿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감상, 토론, 비평 등이 내게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해 그녀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게 숨기려는 것 같았다. 때로 나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나는 편지 속에 불안한 기색을 비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12월 말경, 아벨과 나는 르아브르를 향해 떠났다. 나는 플랑티의 이모 댁에 머물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모는 집에 없었다. 그러나 내 방에 들어가 있자 곧 하인이 와서 이모가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내 건강, 숙소, 공부에 관해서 대충 듣고 나자 이모는 곧 그 애정이 넘치는 호기심에 이끌려 아무 조심성 없이 말했다. 너는 내게 아직 퐁괴지마리에서 만족스러웠는지 말해주지 않았지? 일이 좀 진척됐니? 나는 이모의 이 어설픈 친절을 참아야만 했다. 아무리 순수하고 다정한 말씨로 대해줘도 역시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을
이처럼 간단히 다루는 걸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대답을 좀 했다. 지난 봄에는 약혼이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처음에는 의뢰 그렇게 말하는 법이야. 이모는 내 한 손을 잡아 자기의 두 손 안에 감동적으로 꼭 쥐면서 서슴지 않고 말을 이었다. 게다가 너 공부라든가 병역 때문에 몇 해 더 기다리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약혼을 오래 끄는 것은 찬성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처녀들은 지쳐버리거든. 때때로 그것은 아주 딱하게도 여겨진단다. 그건 그렇고 약혼은 반드시 공개해둘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해두면 남들이, 물론 은근히 속짐작으로 이제는 그 처녀에게 손은 뻗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두면 너희들도 편지왕래나 교제를 떳떳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다른 사람이 청혼해 오면 그것도 물론 있을 법한 일이잖니? 이모는 그럴듯한 웃음을 띠면서 암시조로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은근히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줄리에트한테 청혼이 들어왔단다. 올겨울에 그 애는 꽤 남의 눈길을 끌었거든. 그 애는 아직 좀 어리지. 그래, 그 애도 그런 뜻의 대답을 했어. 한데 그 청년은 기다리겠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은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좋은 자리인 것만은 분명해.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지. 너도 내일이면 볼 수 있을 거다.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올 테니까. 네가 본 인상이 어떤지 내게 좀 말해주려무나. 이모, 모르긴 하지만 그 남자는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닐까요? 줄리에트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아벨의 이름을 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했다. 어? 설마 하는 표정으로 이모는 입을 삐쭉 내밀고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다. 놀라운 얘기구나. 그렇다면 왜 그 애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줄리에트는 요즘 좀 앓고 있단다. 하고 이모는 다시 계속했다. 우린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알리사도 귀여운 아이야. 그런데 그 애한테 선언을 했니 안 했니? 이 선언이란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거친 듯해서 나는 발끈했으나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성미라 정면으로 질문을 받자 그만 우물쭈물 대답해버렸다. 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 애는 뭐라고 하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층 더 막연히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약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 하고 이모는 소리쳤다. 너희야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말고. 제발 그 이야긴 그만해요, 이모. 나는 말을 막으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그 애로선 있음직한 일이야. 그 애는 언제나 너보단 분별이 있어 보였으니까.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른다. 아마 그렇게 다그쳐 물어서 흥분되어서인지 나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애처럼 마음씨 좋은 이모의 무릎에 이마를 비벼대며 흐느끼면서 아니에요, 이모. 이모는 몰라요.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기다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 애가 너를 싫어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모는 손으로 내 이마를 받쳐 올리면서 상당히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서글프게 머리를 저었다. 이제 그 애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겁이 나니?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얘야, 좀 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약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부끄럽고 슬펐다. 내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 동기를 이모는 틀림없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알리사가 약혼을 거절한 이면에 어떤 뚜렷한 동기가 있다면 이모가 나를 도와 부드럽게 그녀에게 물어봄으로써 그것을 밝혀낼 수도 있으리라. 이모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 얘야, 하고 이모는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알리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러 올 테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가 당장 알아보마. 그것을 점심때 알려줄게. 그럼 네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틀림없이. 나는 비콜랭 댁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며칠 전부터 앓고 있던 줄리에트는 정말 사람이 변한 듯했다. 그녀의 눈초리에는 표독스럽고 또 거의 쏘는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자기 언니와 달라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알리사와 줄리에트에게 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도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외삼촌도 피로해 보였으므로 식사가 끝난 뒤 곧 나와버렸다. 플랑트의 이모가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마다 많은 아이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들게 했다. 이 트리는 현관 한 귀퉁이에 세워져 있었다. 이 현관은 문간방과 응접실에 면해 있었고 또 거기서 찬장을 들여놓은 온실 비슷한 방의 유리문이 보였다. 트리의 장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축제일 아침, 즉 내가 도착한 이튿날 알리사는 이모 말대로 꽤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장식과 촛불, 과일, 과자, 장난감 등을 나뭇가지에 다는 일을 거들었다. 나도 그러한 일을 그녀 곁에서 거들고 싶었으나 이모가 그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집에서 나와 아침 한나절 불안한 마음을 달래느라고 애썼다. 줄리에트를 만나고 싶어서 나는 먼저 비콜랭 댁으로 갔다. 그러나 아벨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녀 곁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할까 두려워 곧 물러나와 점심때까지 부둣가를 돌아다녔다. 이런 바보! 내가 돌아오자 이모가 소리쳤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다니. 네가 한 말은 도무지 이치에 맞질 않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냈다. 일을 거두느라고 피곤해진 미스 아슈비르통을 산책이나 하라고 내보내고 알리사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는 곧 왜 지난 여름에 약혼하지 않았느냐고 아주 간단하게 물었다. 아마 너는 그 애가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애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자기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 만일 너도 그 애에게 솔직히 물어보았더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것 봐. 솔직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야. 가엾은 알리사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애는 참 생각이 깊어. 자기가 너에게 어울리는지 어떤지 아직 자신이 없대. 또 너보다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을 걱정하며 차라리 내게는 줄리에트 또래의 여자가 나을 것 같다고. 이모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즉 알리사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벨이 있지 않은가. 그 녀석 말이 옳았다. 그 녀석은 단번에 두 쌍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모가 밝혀준 이야기는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최선을 다해 흥분한 모습을 이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모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쁨,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자기의 덕택이라고 생각될수록 그만큼 이모에게 더 큰 흡족감을 줄 그러한 기쁨만을 보였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나는 구실을 만들어 이모 곁을 떠나 아벨에게로 달려갔다. 어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기쁨을 알려주자마자 그는 나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이봐,
오늘 아침 줄리에트와 나눈 이야기인데 거의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거의 네 이야기만 했어. 그러나 그녀는 피곤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면 그녀의 신경을 자극할까 두렵기도 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녀를 흥분시킬까 염려도 되었어. 이제 네 말을 듣고 나니 일은 다 된 것 같군. 이봐, 얼른 달려가서 내 지팡이와 모자를 가져올게. 혹시 도중에 날아가려고 하면 붙잡아줘야 하니까 비콜링댁 문간까지만 동반해줘. 나는 외포리옹보다 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언니의 승낙을 거절하는 이유가 단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줄리에트가 알게 되면, 그리고 곧 내가 청혼을 하면, 이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에 넘치는 손을 무릎 꿇고 있는 네 사람의 약혼자 머리 위에 뻗치는 게 벌써 눈에 선해. 미스 아슈비르통은 안도의 한숨 속으로 증발해버릴 것이고 플랑티의 이모님도 웃음 속에 녹아버릴 거야. 그리고 환하게 불 밝혀진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산들처럼 손뼉을 칠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 주위에 모여든 것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였다. 아벨과 헤어진 후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기다림의 초조함을 잊으려고 생 아드레스의 낭떠러지까지 걸어갔다가 길을 잃어 겨우 플랑티의 이모댁에 왔을 때는 다행히도 축제가 시작된 다음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곧 알리사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를 보자 곧 다가왔다. 엷은 겉옷에 움푹 패인 목덜미에 오래된 조그마한 자수정 십자가를 걸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하여 내가 준 것인데 그녀가 걸고 있는 걸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긴장된 얼굴과 괴로운 표정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이렇게 늦었지? 그녀는 다급하고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왜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아니 알리사,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떨며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고뇌하는 표정을 보자 나는 마음이 아파 감히 묻지를 못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끌어당기려는 듯 내 목에 손을 갖다 댔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는 눈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이젠 시간이 없어.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고 마치 그런 하잘것없는 변명으로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 눈길의 질문에 대답했다. 아니야, 안심해. 단지 머리가 좀 아플 뿐이야. 어린애들이 너무 소란을 피워서 이리로 피해온 거야. 이제 그만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봐야지. 그녀는 급히 내 곁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를 그녀에게서 떼어놓고 말았다. 나는 응접실에 가서 다시 그녀를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방 저쪽 끝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놀이를 짜주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녀에게로 가려면 필시 누군가에게 붙잡힐 것 같았다. 혹시 벽을 따라 살짝 빠져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했다. 정원으로 난 커다란 유리문 앞을 막 지나가려는 순간 누가 내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반쯤 문 뒤에 숨어서 커튼으로 몸을 휘감은 줄리에트가 거기 있었다. 온실로 가. 하고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꼭 할 말이 있어. 그쪽으로 가 있어. 곧 따라갈게. 그리고는 문을 조금 열더니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곧 아벨을 만나고 싶었다. 아벨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현관으로 되돌아가서 나는 줄리에트가 기다리고 있는 온실로 갔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있어 그녀의 눈초리는 날카롭고 괴로운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신혈이 있는 듯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목소리까지 거칠어 금방이라도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다. 그녀는 뭔가 알 수 없는 분노로 흥분되어 있었다. 나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어색할 지경이었다. 거기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알리사가 이야기했어? 하고 그녀는 다그쳐 물었다. 겨우 두어 마디 했을 뿐이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말이야. 언니는 내가 먼저 결혼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내가 누구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알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건 오빠야.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그렇대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승리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났다기보다 뒤로 몸을 젖혔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면서 희미하게 덧붙여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비틀거렸다.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단 한 가지 생각만이 그런 내 마음의 혼란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아벨을 찾자. 그러면 아마 이 두 자매의 기이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아차릴 것 같아서 나는 응접실에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정원의 차가운 공기가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잠시 그대로 정원에 머물러 있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바다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나뭇가지는 앙상했고 땅과 하늘은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둘러선 어린아이들의 합창인 모양이었다. 나는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과 문간방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이제는 한적한 응접실에서 이모와 줄리에트가 피아노 뒤에 몸을 반쯤 가린 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간방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싸고 손님들이 빈틈없이 모여 있었다. 어린애들은 이미 찬송가를 마친 참이었다.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보티의 목사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서 설교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얘기는 이른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불빛과 훈기가 나는 싫었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때 문에 기대어 서 있는 아벨을 보았다. 그는 얼마 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저기에 찬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로 갔다. 바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이봐, 나가자. 좋은 말씀은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덧붙였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다시 한번 바보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말했다. 그 애가 사랑한 건 바로 너였어. 이 바보야.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니? 나는 아찔했다. 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말할 수 없었지? 너 혼자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는 내 팔을 잡더니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악물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찼다. 아베, 제발 부탁이야. 잠시 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그가 성큼성큼 나를 끌고 돌아다니는 동안 말했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을 좀 해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가로등 불빛 밑에서 그는 느닷없이 나를 세우더니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힘차게 끌어안고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잘못했어. 나도 바보였어.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전혀 몰랐어. 울고 나자 다소 마음이 진정된 모양이었다. 그는 머리를 들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게 말했지만 아침에 줄리에트와 이야기를 했어.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고 쾌활해 보이더군. 난 그것이 다 나 때문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한 까닭이었어. 그때는 짐작을 못했니? 못했어. 확실히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환히 짐작이 가. 오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뭐? 오해? 그 애가 널 사랑한다는 걸 모른다면 그건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알리사가 희생을 하는 거지. 그녀는 동생의 비밀을 알자 자기 자리를 양보하려고 한 거야. 어때, 넌?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나는 줄리에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아니, 내 말을 알아듣자마자 그녀는 우리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전혀 그런 줄 몰랐던 사람의 어조인 것 같더군. 농담은 제발 그만둬. 참 우스운 이야기야. 그녀는 자기 언니 방으로 뛰어갔어. 그러자 느닷없이 격렬한 소리가 들려와서 난 깜짝 놀랐지. 잠시 후에 누군가가 나오길래 줄리에트인 줄 알았는데 알리서였어.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내 앞을 지나가면서 재빨리 안녕하세요 하더군. 그것뿐이야. 줄리에트는 다시 보지 못했지? 아벨은 약간 망설였다. 봤어. 알리사가 가버린 후에 방문을 열었지. 줄리에트는 난로 앞 대리석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턱을 받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그녀는 내 기척을 듣고는 돌아보지 않고 발을 굴러대면서 제발 나가줘요 하고 소리쳤는데 그 어조가 어찌나 매몰찬지 더 묻지도 않고 나와버렸어. 그게 전부야.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털어놓고 나니 기분이 좀 낫군.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글쎄, 넌 이제부터 줄리에트의 사랑에 식도록 해야겠지.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러기 전엔 알리사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돌아가자 하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손님들도 이젠 다 갔을 거야. 아버지도 날 기다리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과연 응접실은 텅 비어 있었다. 문간방에 장식이 다 떨어지고 촛불도 거의 다 꺼진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 이모와 그 두 아이들, 비콜랭 삼촌, 미스 아슈비르통, 목사, 외사촌 누이들, 그리고 아까 이모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까지 그가 바로 줄리에트가 말하던 청혼자란 것을 전혀 몰랐던 너무도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사나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체격이 크고 튼튼하며 대머리에 혈색이 좋고 다른 계급, 다른 사회, 다른 종족에 속한 그 사나이는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퍽이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그는 거창하고 희끗희끗한 카이저 수염 끝을 초조한 듯 잡아당겼다 비볐다 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현관에는 이미 등불도 꺼져 있었다. 우리 둘 다 소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돌아온 줄 몰랐다. 그때 오싹하는 예감이 나를 엄습했다. 멈춰. 아벨이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낯선 사나이가 줄리에트에게 다가서서 그녀가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캄캄한 어둠이 내 가슴을 덮었다. 아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혹은 잘못 알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저 애는 경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언니한테 지기 싫다 이 말이지. 천사들도 하늘에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을걸? 외삼촌이 와서 미스 아슈비르통과 이모에게 둘러싸여 있는 줄리에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보티의 목사도 가까이 갔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알리사가 나를 보고 뛰어와 몸을 떨면서 제롬, 이럴 수가 없어. 저 애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바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했어. 제발 좀 말려, 제롬. 아, 저 애가 어떻게 되려고 하고 낮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애원하면서 내 어깨에 매달렸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 곁에서 고함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달려갔다. 줄리에트가 의식을 잃은 채 이모의 팔에 안겨 있었다. 모두들 달려가서 그녀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내게는 잘 보이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칼이 무섭도록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이 그처럼 경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으로 기절한 것이 아닌 듯 싶었다. 아니야. 하고 이모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비콜랭 삼촌을 안심시키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보티의 목사도 집게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외삼촌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모가 계속 말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흥분했기 때문이야. 신경이 좀 발작한 것뿐이야. 테시에르 씨, 힘이 세시니까 좀 거들어줘요. 내 방으로 데려가야겠어요. 내 침대로. 그러고 나서 이모가 자기 맏아들 쪽으로 몸을 굽혀 귀에 대고 몇 마디 속삭이자 그는 의사를 부르러 가는 듯 곧 나가버렸다. 이모와 그 청혼자는 두 사람의 팔에 안겨 몸을 반쯤 젖히고 있는 줄리에트의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 받치고 있었다. 알리사는 동생의 두 발을 들어 다정히 껴안고 있었다. 아벨은 자칫하면 뒤로 떨어질 듯한 머리를 받쳐든 채 몸을 굽혀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며 마구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방문 앞에 멈춰섰다. 줄리에트는 침대 위에 눕혀졌다. 엘리사가 테시에르 씨와 아벨에게 몇 마디 말을 했지만 내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까지 따라 나가 그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플랑티의 이모와 단둘이서 간호하고 싶으니 자기 동생이 안정하도록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아벨이 내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우리는 아무런 목표도 용기도 생각도 없이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거닐었다.